시간 근로자에게 복지 포인트와 명절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적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 3,59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구간별 지원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금리도 상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지만 내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영동 북부에는 밤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내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낮은 운임료에 반발하면서 자영업자들과 배달 라이더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배달의 민족 배달앱 점주 중에서는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그 금요일에 배민 앱을 끄고 시위에 동참했던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달앱 플랫폼과 점주 그리고 라이더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 불거진 사태는 아니지만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커졌다고 합니다. 배달 앱 수수료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맞벌이 가구 비중이 2쌍 중 1쌍꼴이 될 정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렇게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 국민연금도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산 관리와 연금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비 심리 지수가 한 달 만에 좀 낙관적으로 돌아섰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건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어떤 물가나 경기 상황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6월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보다 2.5포인트가 오른 100.9로 집계가 됐습니다. 2.5%포인트요? 네. 자,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현재 생활 형편에 대한 부분, 가계 수입, 소비 지출, 경기 판단 이런 6개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다. 100 미만이면 이제 반대로 비관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곡선을 계속해서 웃돌았다가 5월에 98.4로 내려갔고요. 이제 이달 들어서 한 달 만에 다시 100을 웃돈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높았습니다. 1년 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3.0%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물론 전월과 비교하면 0.2%포인트가 떨어진 거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 목표치가 2%이지 않습니까? 네. 이 목표치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 3%대가 지금 2년 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나 석유류 가격 정점을 찍고 그나마 다소 이제 내려오면서 그나마 전월 대비 좀 내려가는 이런 기류가 반영되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분에 대한 체감 물가는 여전히 좀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는 2.5포인트 오른 100.9로 집계가 됐어요. 네. 자, 금리와 집값에 대한 전망은 어땠습니까? 네, 이 소비자 동향조사 항목 가운데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을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월보다 6포인트가 하락을 해서요. 98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 이제 6개월 후에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반대로 100을 밑도는 건데요. 100을 이제 밑돌았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 이런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8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 지수는 또 1년 뒤에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이제 많으면 100을 웃돌게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둔화했고 거래량도 증가를 하는 이런 주택시장의 변화,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자, 금융당국이 이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 스트레스 DSR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원래 2단계 시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랬죠. 이게 전격 연기됐다면서요? 네, 전격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올해 2월 처음 도입돼서 현재 1단계가 시행 중이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주일 뒤인 7월부터 2단계로 확대 적용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2달 더 미뤄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DSR 산정을 할 때 일종의 스트레스 금리를 네. 더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시행이 사실상 은행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주일이 채 남겨두지 않고 전격 연기가 결정된 거고 2단계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이제 내년 초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3단계 시행일도 내년 하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를 시장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금융당국이 얘기하는 건 취약차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대표적인데요. 이른바 이제 고위험 차주 중에는 자영업자처럼 자금 수요가 좀 긴박한 이런 취약차주들이 많이 있는데 2단계로 확대 도입이 됐었을 경우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게 일단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죠. 그래서 기존의 은행 주담대에다가 신용대출 더해서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네. 확대가 되고요.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에 이제 25%에서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네. 2단계 규제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는 고위험 차주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포진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금융권 차주들의 DSR 기준이 47에서 50% 범위에 포진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중은행들의 DSR 기본적인 적용은 40%고 이금융권은 50%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금융권 차주들의 상당수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고 아마 해당 대책이 나온 뒤에 스트레스 DSR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자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도 지금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을 연기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가계대출 수요를 좀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5대 은행 건만 해도 가계대출이 뭐 지지난달에도 계속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달 들어서도 지금 20일까지만 4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미리 좀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연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가계부채 전반적인 관리 방향과 좀 엇박자를 내기 때문에 시장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금융당국은 지금 은행들에게 전체 대출 총량의 증가분을 2.5% 이내로 좀 관리를 해라. 네. 이런 지침을 지금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더욱이 최근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대출금리 하단도 2%대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확대 조치가 연기되면 말씀하신 대로 대출 수요가 더 자극될 여지가 있고 이런 늘어난 대출이 결국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또 집값도 자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주식 투자 열기에 그 대미 금융 투자 잔액이 지난해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요? 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지역별, 통화별 국제 투자 대조표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 자산 잔액을 보니까 1조 9,116억 달러였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1,244억 달러가 늘었고요. 이걸 투자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미 금융자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8,046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요. 전체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미 투자 비중이 차지하는 것도 42.1%로 가장 컸습니다. 네. 대미 금융자산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게 2019년에는 4천억 달러였다가 2년 뒤 2021년에는 6천억 달러, 이제 2023년에 8천억 달러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000억 달러씩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지금 꾸준히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인플레 감축법, IRA 등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비중도 많이 늘어났죠. 이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배달 앱이 앞다퉈 무료 배달을 꺼내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배달 앱은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파가 지금 라이더 또 점주 소비자에게 미치면서 역풍을 맞는 모습입니다. 자, 자영업자들과 라이더들은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한 뒤에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또 해법은 없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이성훈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잖아요, 네. 교수님. 배달앱의 이제 과도한 수수료 그리고 이제 낮은 운임료에 대해서 음식점 사장님들 또 라이더분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진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 배달의 민족에서 그 기존의 요금제를 정률형 요금제를 도입해서 네. 그 판매액의 6.8%를 수수료로 받겠다 해서 그게 이제는 뭐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된다. 팔면 네. 팔수록 부담이 된다. 그리고 라이더 입장에서는 배달료를 3,000원에서 2,200원으로 낮추고 뭐 거리 할증료를 없앰으로써 그 라이더들의 그 수익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집단 행동까지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금요일이 가장 주문이 많이 몰린다면서요.
뭐 그렇겠죠. 저도 네. 금요일 날 이렇게 그 한 주간지 음식, 끝나고 예. 금요일 저녁 때 좀 편하게 네. 그 시켜 먹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금요일에 아예 배달의 민족 그 배달 앱을 끄고 동참한 점주들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점주들이 이제 단체 행동을 하게 된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배달앱과 관련돼서 문제가 몇 년 전에도 있었고 그게 네. 이제는 그 배달앱 기업에서 배달앱 업체에서 그런 배달앱 정책, 그 수수료 정책을 이렇게 바뀔 때마다 네. 이런 그 하나의 그 불협화음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는 그 보통 이제 정액제 뭐 8만 8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월. 네. 자, 이게 울트라 콜이라고 하는데 자, 울트라 콜을 줄이고 이제 건당 수수료를 받겠다. 이게 배민 플러스 원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는 그 매출액 대비 그 수수료를 6.8% 받겠다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팔면 팔수록 손해다. 자, 이런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의 부분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진 것으로 저 알고 있고요. 뭐 네. 자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잘 당연히 당사자니까 아시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을 가족으로 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좀 이해가 빠른데 저희처럼 그냥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그 심각성을 사실 잘 못 깨닫게 그렇죠.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울트라콜이라는 게 월 8만 8천 원을 내면 별도 수수료 없이 배달이 가능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울트라콜은 살려놓은 건가요? 아니면 없앤 건가요? 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결국은 저거죠. 우리가 그 배달앱 이전에는 네. 상권에서 지역 상권에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상권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네. 조그마한 플랫폼 상권에서 실은 배달앱 그 앱에서 즉 눈에 잘 띄는 소비자들한테 눈에 잘 띄는 네. 그런 이제는 바가 그 뭐 배민 플러스 원 이렇게 네. 되겠죠. 근데 울트라콜은 잘 안 보이고 네. 자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또 이렇게 무료 배달이라는 또 혜택이 주어지니까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문 건당 6.8%인 정률형 요금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요금제에 가입해야 저희 같은 소비자들한테 이게 무료 배달이 뜨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게 있다 하더라도 일로 옮겨가지 않으면 점주들로서는 손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손해라는 그 부분들을 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이렇게 문제지만 배달 의뢰가 네, 덜 그쵸. 들어올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아무래도 드는 거죠. 네. 그런 매출액 대비니까 네. 좀 노출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배민 플러스 원 즉 그 정률제에 더 많은 그 매출 비중이 네.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포장 수수료도 기존에는 무료였는데 저 수수료가 이제 6.8% 또 부과했다. 그래서 저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들이 네. 그 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 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 받는 거 말고 포장 수수료도 그렇죠. 다음 달부터 받겠다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그럼 포장 수수료는 점주가 내는 거예요. 수수료는 이제 점주가 부담하는 거겠죠. 이제 그럼 네. 배달앱이라는 게 실은 예. 거간이거든요. 현대적 거간이다. 거간, 저는 중개해 주는 그렇죠. 거. 중개죠. 그래서 중개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조성해서 네. 이렇게 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저 그런 의미가 좀 있긴 하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거래를 조성하고 조성에 대한 대가를 그 수수료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배달앱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정도의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배민 원 플러스예요. 그렇죠. 뭐 배민이든 어쨌든 네, 네. 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네. 그 매출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의존도가 그 심화된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배달비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라이더들의 그런 네. 배달비니까 내야 당연히 되고요. 내야죠.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도 또 당연히 그렇죠. 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다라는 하소연 하시는 게 그전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남는 거 없다고 하면은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구조가 정말 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 배달 라이더 분들의 불만은 어떤 겁니까? 뭐 10년 전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네. 배달 라이더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좀 고액의 네. 그런 그 배달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그 배달 라이더들을 모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네. 그 배달가
알바라고 해야죠. 네. 좀 투잡 뛴다고 해서 배달 이렇게 알바해서 또 이렇게 그 쏠쏠한 그런 많이 수입을 벌었다 냈다 그래서 뭐 인증하고 이런 얘기가 것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배달 수수료를 뭐 거리 제한도 없애고 그다음에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줄이고 뭐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배달 라이더들의 그런 그 배달비를 그 무료 배달이 되면서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 그 배달 라이더들의 수익을 악화시켰다. 네. 자,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한 집만 배달하면 건당 3,000원이었던 게 이제는 건당 2,200원인가로 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 그리고, 것 같습니다. 묶음 배달, 무슨 네. 알뜰 배달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리 할증도 지금 없어진 건가요? 어떤가요? 뭐 거리 할증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네. 그 뭐 직접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직접 뭐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시죠. 라이더를 네. 하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네. 건 모르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 수익률은 떨어졌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비용은 이제 집에 가져가야 생활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라이더들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빨리 뭔가 좀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또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 네. 좀 찾아봤는데 자체 중간 대리점을 도입한 게 또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뭐 짚어주신다면요. 어쨌든 그 예. 중간에 중간상이 개입을 하면 네.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예. 그냥 뭐 배민이든 쿠팡이츠든 요기요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중간 대리점은 또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자, 있는 라이더들을 건데요? 중간에서 관리하는 그걸 이제 우리 배민 같은 경우는 배민 커넥트라고 하고 쿠팡이츠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서 그 라이더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자, 이런 그 업체가 중간에서 개입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 라이더들을 관리하는 뭐 보험이라든가 기타 이제는 관련된 안전 비용들이 전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수수료가 또 들어가겠죠. 배민이나 쿠팡은 자신들이 그 뭐 라이더들의 4대 보험 같은 걸 안 해도 되고 예. 네. 안전 책임 이런 것도 벗어나고 가운데 있는 중간 대리점한테 그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그 의미에서 그 라이더들이 이제 불만이 쌓이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네. 업체 측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간에서 이제 관리자 역할을 할 그런 그 대리점이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배달 플랫폼이 몇 개로 좀 이제 압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과점 형태로 지금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 사실 과도하게 경쟁이 된 게 이제 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축소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배달 앱이 네. 즉 그 배달 앱과 관련된 그 배달 그 매출이 그 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폭증을 했다가 그다음에 네. 이제 좀 약간 줄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배달을 통한 그 매출은 자영업자들 특히 외식 자영업자들의 중요한 그 매출 원인 요인이 되기는 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배달 그 수수료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뭐 억울하다고 하겠죠. 업체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도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그 뭐 이유로 수익 창출을 중요한 그 이슈로 해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거니까 좀 비교해 보면은 쿠팡이츠가 9.8%, 네, 네. 그다음에 요기요가 12.5%이기 때문에 네. 배달의 민족 측 입장에서 우리는 6.8%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상대적으로 낮다. 저렴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외국은 뭐 15% 아마 이상일 거예요. 네. 자, 그런 것과 비교해서는 뭐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는 것이니까 네. 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요기요나 쿠팡보단 낮지만 수수료율이 네. 그래도 그 낮춘 거를 자기네가 떠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지금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큰 손해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기업이 손해를 추구하진 않죠. 그래도 네. 저기 그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보전을 하겠죠. 네. 정말 배달 앱끼리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참 걱정되는 대목인데 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이라든가 그 라이더의 운임 그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원인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배달앱이 네. 시장에 출시되니까 이제 15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네. 본격적으로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 실제 이제는 배달앱이 시장에서 이렇게 배달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이제 아마 불과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전단지 돌리고 전단지 있고 지역 신문에 무슨- 네. 광고하고 네. 그 다음에 종이 쿠폰 나눠주고 네. 자, 이런 것도 다 비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배달 앱이 이렇게 그 시장에 나옴으로써 이런 그 시장의 그런 그 배달 그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렇죠. 건 전단지 붙이는 것도 사실이죠. 인건비도 들고 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비용이 예, 이제 사실은- 온라인으로 들어간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그마한 배달 앱에서 실은 거기에서 노출 빈도를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배달 앱의 그 역할이 커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종속화가 좀 심해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네. 이제는 정말 배달앱 없이는 장사하기 힘들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배달앱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네. 배달앱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이제 근본 원인은 이제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지. 뭐 배달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10년 전에 그 배민 같은 배달앱을 우리 네.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또 추앙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배달앱이 착취구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악마화하는 것도 우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고 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네. 자꾸 이제 어느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들을 자꾸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망망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네, 네. 부분들을 우리는 잘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정책적으로 뭐 규제를 통해서 배민을 규제를 해서 수수료를 뭐 얼마 이하로 낮추라고 강제할 수도 있지만,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과당 경쟁, 즉 네.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네. OECD 평균이 25%인데 예. 우리나라는 실은 OECD 평균이 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25%, 훨씬 좀 많은 거죠. 줄어서 24% 정도 됐을 겁니다. 코로나 네. 이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에요. 즉 경쟁이 느슨하다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끼리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자, 그런 거고, 이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배달 앱에서도 네.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자,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수료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음식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배달앱 그 플랫폼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글쎄요, 저 보통 우리가 그 음식점을 놓고 봤을 때 네.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네. 뭐 임대료 보통 한 10에서 15% 네. 그리고 재료비가 요즘은 또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40%, 45%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아. 평균 그 35%, 40% 어떤 경우는 45% 잡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인건비, 네. 요즘 뭐 최저임금도 이슈가 있는데 또 알바도 고용해야 되고 네. 인건비 부담이 20%에서 네. 뭐 20%를 넘는 자, 아. 그런 구조인데 이거 다 합치면은 75%가 넘어요. 이미 거기서 예, 70%가 넘네요. 70%가 넘고요. 네. 여기서 이제는 네. 그 배달 앱 수수료, 또 그다음에 라이더 배달비. 비용, 그다음에 기타 뭐 카드 수수료, 기타 뭐 관여비, 수도 관여비 이런 것까지 하면 15%가 넘을 겁니다. 그럼 100을 팔면은 10도 안 남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 100원어치 들어보면. 팔면 10원이 안 남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추가 비용이 생기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임대료를 뭐 법으로 해서 낮출 것이냐, 어렵죠. 그렇다고 재료비를 또 네. 법으로 해서 한창 낮출 가짓수를 것이냐, 줄이는 것도 한계가 그렇다 있는 최저임금을 거고요. 또 낮출 것이냐, 그거는 이런 불가능한 문제가 다 거고요.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배달앱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해도 내 인건비도 나오기 힘들다 이런 그렇죠. 말이 나오는 게 네. 그래서군요. 이게 이제는 저는 그 자영업 과잉이고, 즉 자영업 과잉이라는 게, 자, 기존의 그 우리나라 전체 매출은 뭐 한정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갖고 자영업자 공급이 많다 보니까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남는 집은 남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걸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즉 네. 고정비도 부담하기 힘든
즉 월세 완전한, 같은 네. 고정비를 부담하기 힘든 그런 한계 기업들, 한계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나오고 노출되는 거죠. 싶어도 계약 기간 동안까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는 뭐냐? 어쩌지 못하고 그냥 보증금도 까먹고 네. 그렇게 나오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네. 자영업 대책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출발을 해야지 네. 몇 개 뭐 수수료 문제 갖고 우리는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단기적이다. 한때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죠. 공공 배달앱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효과가 지금 없는 거로 나타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님? 몇 년 전에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제가 네. 좀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아, 있었는데 그전에요. 네. 즉 국가가 이런 자영업 문제에 직접 플레이어 즉 선수로 참여한다는 게 바람직할까? 플레이어로 참가하는 게. 즉 네. 그때 배달 독립 만세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배달앱 수수료 비싸다. 그래서 뭐 1% 또는 무료 수수료로 네.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출발이 잘못됐어요. 자영업자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소외됐죠. 소비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은 계속 들어가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계속 세금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 세금을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배달앱이 사실상 저는 뭐 아직도 남아 있겠지만 실패한 그런 국가 정책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네.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네. 자,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의미 없는 정책들이 남발이다. 저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국가기관에서 들으면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 좋은 소리는 한정된 아니겠지만. 예산으로 네. 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그렇죠. 할 수 소비자 있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네. 필요로 하는 그런 네. 배달앱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굳이 만든다면 또 굳이 또 시장에 이게 국가 기관 산업도 아니잖아요. 배달앱이. 그렇죠. 국가 기관 산업도 아닌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하긴 하죠. 참여한다. 네. 그거는 좀 난센스였다. 그래서 시장을 네. 우리가 그 거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그 시장을 조율할 필요는 있지만 직접 참여해서 민간 업체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세금 끊으니까 공공배달앱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가 많은 그 구조부터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해법이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이 시간 통해서 제언을 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이거는 그 근본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처방은 그 자영업자들의 그런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자영업 다이어트인데요. 네.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가 좀 많다라는 네. 것은 뭐 고지의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는 뭐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OECD 평균 정도로 줄인다면은 그게 이제는 그 고용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양질의 네. 일자리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할 그래서, 수 없이 네.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네. 그래서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절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가 중요한 거고요. 자, 고용은 대부분 대기업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네. 70-80% 이상의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이 고용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거꾸로 지불 능력 즉 최저임금 이상을 들여서 지불할 수 있는 그 네. 지불 능력이 있는 그 건강한 자영업자들을 양산을 하고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그 한계 자영업자들은 네. 그런데 흡수가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자영업자 생태계도 건강하게 조성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그 고용과 연계되는 이런 정책들이 뭐 거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런 자영업 다이어트는 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혹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아도 팔아도 남지 않는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이 퇴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책 그렇죠. 같은 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정책이 필요하죠. 아까 예. 공공 배달앱에 들어가는 그런 액수를 차라리 그런 데다가 쓰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뭐 그게 큰 돈은 안 들어갔겠지만 네. 자, 그런 정책의 패러다임이 네. 자, 기존의 자영업자들 정책은 뭐였냐면 비용을 보존해 주자. 그래서 제로페이 갖고 뭐 카드 네. 수수료 해주자. 근데 제로페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마트 규제에서 골목 상권 살리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골목 상권 살아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프랜차이즈 규제하면 뭐 자영업자가 살아날 것이다. 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비용을 줄여서 적을 만들어서 비용을 줄여서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정책이었는데 이럴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스투피드 바보야. 바보야. 문제는 문제는 자영업자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다. 매출이야. 자, 매출이 안 되면 아까 말한 그 수수료율 몇 %가 의미는 없다. 그럼 그래서, 매출은 어떻게 늘리는데요? 자, 매출은 그래 우리나라
전체 매출은 네. 자 우리나라 뭐 GDP가 총 그 소비라고 봤을 네. 때 총 소비는 제한돼 있죠. 네. 이 제한된 소비 갖고 늘리려면 매출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잘 되는 자영업자는 쏠림 현상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태가 되고 네. 자, 이런 구조들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수는 한계가 있으면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으면 좋아질까요? 그것도 뭐 너무 거대 담론까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배달앱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소상공인과 라이더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달앱은요. 그 배달앱 기업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라이더, 플랫폼, 배달앱 플랫폼이 트라이앵글 구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배달앱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배달앱 기업들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네. 그 생태계 위에서 군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사회적 책임 또한 물론 그 사기업이지만 사회적 책임 또한 있다. 이런 그 사회성을 좀 인식하고 네. 그 자영업자의 그런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 기업의 이익을 추구를 하지만 네. 자 이런 그 뭐 역할들에 좀 그 충실하는 그런 좀 배달앱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분들께는 이렇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자영업자도 싶으세요? 실은 그 자영업 진출이 그렇게 꿈을 안고 진출을 하지만 실제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자영업을 하지만 그래서 치열한 그 준비, 친밀한 준비를 통해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네. 또 뛰어들었다면 다양한 그런 마케팅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배달앱에 의존하는 자 그런 그 물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물론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그 자영업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좀 신중한 접근이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라고 네. 필요하고요. 라이더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좀 갖추고 네. 그런 이제 직업 의식을 갖고 하나의 그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그 소명 의식을 좀 갖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 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무료 배송만 좋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통 때 그 배달앱 많이 사용하십니까? 저는 실은 그 배달앱 안 깔려 있어요. 그러세요? 저 배달앱을 안 깔았다는 의미는 네. 그 배달 안 시켜 먹고 그 네. 집사람하고 같이 그 냄비 들고 가서 받아 먹어요. 그 이제는 저희 가서요. 네. 포장지를 좀 줄이고 싶은 이유도 네. 있었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네. 저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소비 패러다임이 있는데 저 소비자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누군가의 공짜 노동에 기반해서 내가 편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또한 소비자 착취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또한 좀 가치 소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편하게 받아 먹으려면 그러면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하고 그 노동에 네.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뭐 무료 배송 자 이런 부분들 좋지만 어차피 소비자 귀착이에요. 네. 그랬을 때 좀 합리적인 소비 또는 가치 소비 그 다음에 나는 또 친환경적인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탄소 절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집사람하고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네. 그릇 가지고 가서 받아오거든요. 자 이런 것 또한 소비자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그 환경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도 생각하고 네. 전 그래서 다양한 소비를 좀 하는 가치 소비를 하는 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이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늘어나는 맞벌이 시대에 그 맞벌이 가구의 자산 관리 그리고 연금 준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일단 맞벌이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통계청이 이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현황을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한 우리나라 유배우 가구,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한 절반 정도가 맞벌이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유배우 가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268만 가구 좀 넘는데 네. 이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천 가구 정도 줄어들었던 건데 맞벌이 가구는 한 611만 5천 가구 정도 돼서 네. 이거는 또 맞벌이 가구는 그 전년도보다 또 늘었어요. 한 26만 가구가. 그러니까 네. 전체 유배우 가구는 줄어들고 맞벌이 가구는 늘어난다. 이런 추세인데 그래서 전체 유배우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2022년에는 한 46.1%? 근데 한 2023년에는 48.2% 정도 돼서 한 네. 2.1%포인트 정도가 상승하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가구주가 젊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한 50대나 뭐 60대 분들 봤으면 그때는 전통적으로 셀러리맨 남편의 전업주부 아내가 이제 전통적인 가정 형태인데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서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통계를 네. 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맞벌이 가구 전체 맞벌이 가구에서 연령대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면 50대가 191만 9천 가구로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40대가 162만 9천 가구 정도 되고 60대가 158만 7천 가구 정도를 차지해서 네. 오히려 40대, 50대, 60대가 전체 맞벌이 가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냐면 40, 60대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많고 요즘은 또 20, 30대들이 비혼이나 뭐 이런 게 결혼이 늦추면서 유배우 가구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배우 가구. 네. 그래서 전체 연령대별로 비중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15세부터 29세 사이에 유배우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을 봤더니 한 52.6% 네. 정도 되고요. 30대 가구에서 맞벌이 비중은 한 58.9%. 그리고 40대에서는 한 57.9, 50대에서는 한 58% 정도 돼서 오히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대 이하보다는 30대, 40대, 50대가 조금 더 비중이 높게 나오고 네. 전체 10집 중에 결혼한 10집 중에 6집 정도가 40, 60대에서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맞벌이 가구 이제 부부가 이렇게 이제 늘어난 만큼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보통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둘이 벌면 훨씬 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유가 맞벌이를 하는 이유가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안 돼서 맞벌이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혼자 네. 벌어서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할 분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둘이 버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맞벌이인데 이 경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둘이서 계속 벌 수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지출을 감당을 할 수 있는데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재정 소방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재정 합니다. 소방 훈련. 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러면 미국의 이제 파산법을 했었던 분 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실 겁니다. 그분이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맞벌이업계 고전입니다. 여기서 맞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맞벌이 가구들 그러니까 파산법을 전공했으니까 파산하신 분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봤더니 희한하게 맞벌이 가구에서 파산이 많더라는 거예요. 더 많다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둘이 벌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의 가계 소득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직을 하거나 네, 뭐 아파서 앞에 못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네.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소득을 네. 잃어버렸을 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부채가 늘어나다가 어쩔 수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네, 네. 그게 이제 맞벌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비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재정 소방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네. 우리가 불 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소방 훈련들을 불에 대비해서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소득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게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지탱되는지 그래서 소방 훈련이군요.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부채는 어떻게 갚을 건지 아니면 비상 예비 자금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겁니다. 그래요. 소득이 양쪽에서 들어오니까 네. 뭐 집을 사거나 뭘 할 때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대출도 무리하게 끌어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실직을 하거나 그러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한쪽이 아예 벌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외벌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무리 안 했었는데 그냥 굴러갈 수 있는 거가 맞벌이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두 쪽 네. 기둥으로 지탱되다가 한쪽이 무너져 버린 거라서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 사례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이 중산층 부부에게도 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에서 50대 가구 중에 한 60%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상당수가 둘의 소득에 의해서 지탱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생길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특히 실직이 발생하게 되면 뭐 재취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그 기간이 네. 있고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비상예비 자금이 내는 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또 실직의 원인이 중대 질병이나 뭐 사고인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게 그러면 되면 소득도 감소하지만 의료비 같은 것도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소득의 감소와 함께 이 비용의 발생이 함께 오면 이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득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네. 정액 보상 보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네. 의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실비 의료 보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 네, 있는지도 네. 꼼꼼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노후 준비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 상황에서는 되게 수월하죠. 예.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65세 이후에 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소득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맞벌이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퇴직할 때 양쪽에서 퇴직급여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퇴직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좀 많이 받으려고 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것도 가입하셨을 텐데 분들. 그거를 네. 또 이제 노후소득을 쓸 수 있으니까 네. 제대로 돼서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외벌이부에 비해서는 이제 좀 수월하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다 국민연금 수령해서 생활하는 부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연금 맞벌이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연금을 양쪽에서 받아서 네. 젊었을 때 일을 해서 맞벌이라는 거고 나이 들어서는 연금으로 맞벌이하는 준비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월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부 두 사람이 다 이제 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경우가 67만 2천 가구 정도 된답니다. 네. 이게 2019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2019년도에 35만 5천 가구였으니까 네. 한 4년 사이에 한 1.9배, 그냥 두 2배 배 가까이 가까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그럼 얼마 받냐? 네. 이것도 금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궁금해요. 네. 제일 이제 우리가 노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금액 소득의 크기가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요. 그렇죠. 부부가 네. 적정하게 살아가는데 노후 생활비 규모가 한 324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통계가 네. 있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받는 연금이 300만 원이 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이제 한번 추정한 자료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게 2017년엔 3쌍밖에 안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2018년에 6쌍, 네. 2019년에 29쌍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네. 지난해 처음으로 1000쌍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120쌍이 네. 나와서 이렇게 부부 두 사람 받는 연금이 300만 원 넘어가는 부부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또 침소붕대해 가지고 마치 부부 두 사람이 다 300만 원은 넘는 가구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는 것도 네, 문제가 네, 있는 게 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맞벌이 부부 평균 연금액이 네. 한 76만 3천 원 정도 됐고요. 네. 올해 1월 기준으로 봐도 한 10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구는 부부 두 사람이 연금을 받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 적정 생활비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가 그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된 여성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 받고 싶어도 뭐 10년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또 부부 두 사람이 다 연금을 받게끔 구조화시키는 걸 제가 연금 맞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배우자가 경력 단절이 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과거 직장 다닌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기간이 짧으면 연금액이 적잖아요. 네.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임의 가입을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전업주부는 원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 가입. 스스로 가서 이제 납입하는 그 임의 가입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된 다음부터 임의 가입할 때 사이에 안 낸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살릴 수 있는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 안 낸 기간 중에 최장 119개월치를 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경력 단절 이전에 직장 다녔던 기간, 추후 납부 기간, 그다음에 임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네. 배우자의 연금액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연금액을 키워서 맞벌이를 하게끔 구조화시켜 놓는 것들도 이제 노후 준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 받을 때 연금 감액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각자 연금은 각자가 받는 네. 거라서 감액하고 그런 기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네. 유족연금 때문에 네, 한 그런 분이 이야기들 돌아가시고 났을 때 예.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살아있는 동안은 각자 연금 받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족연금이 보통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하신 분은 받던 금액의 60% 정도가 유족연금으로 나오고 그걸 이제 배우자가 수령을 해가거든요. 네. 근데 맞벌이 연금 양쪽에서 다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이 두 개가 겹치잖아요. 네. 이 경우에 두 선택해야 개를 되죠. 다 못 받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기 연금을 못 받고요. 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한 30% 정도를 자기 연금에 얹어서 받게 네.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거 뭐 둘이 하면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두 사람 다 살아 있는 동안은 꾸준히 계속 받으니까 그 부분도 참조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연금 많이 받는 거죠. 네. 유족연금 관련해서 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뭐 사학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보다는 좀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죠? 그런 지적도 그거는요? 가끔 하는데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가입 기간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유족연금이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40%, 10년에서 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 나오다 보니까 이 차별이 네. 약간 있다. 그보다 앞서서 이제 국민연금 부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중복 수급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가입한 부부는 자기 연금은 받고 네. 유족연금도 절반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제도 간의 격차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각자 벌어서 각자 쓰는 부부들 많던데 연금도 앞으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어떨까요? 요즘 30, 40대 그 맞벌이 부부 보면 내 돈, 네 돈 있고 그다음에 그 가계 생활비 따로 내서 네.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은데 네. 은퇴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내 연금, 네 연금이 그래서 각자 연금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필요한 생활비 꺼내 쓰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금 많이 쌓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